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영상으로 실질 책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영상 1번과 2번을 보시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혹시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책과 관련된 것만 따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독서 논술 지도 강사 동락 석회 이현숙입니다. 동락은 읽을 독 즐길 락, 읽는 걸 즐긴다. 석회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서점이자 출판사죠. 반각본 책을 출판했던 한글 소설의 유행을 낳았던 서점이자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읽는 걸 즐기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제가 만든 합성어 동락석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 수업이 있고 이제 독서 수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n분의 1 책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팀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 팀이고 지금 현재 한 2달 정도 저랑 같이 수업을 시작한 초기 팀입니다. 자, 이 팀 이제 친구들에게 제가 n분의 1 책으로 내준 책은 첫 번째 책 세드릭 이야기입니다. 세드릭 이야기. 많이 아시죠? 예. 이 책은 일단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출판사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클래식이죠. 유명하죠. 제가 이제 이 비룡소와 시공주니어의 네버랜드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완역본이라서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번역도 굉장히 번역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대단한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번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이 언어에서 이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죠.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상과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번역인데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번역이 올바르지 않은 작품을 읽게 되면 아이의 어떤 문학적 능력이라든지 어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과거 예전에 이제 일본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던 번역이라기보단 번안이죠. 스토리나 인물은 똑같은데 지명이나 사람 이름은 이제 일본식으로 바꾼 거. 예, 번안 작품 굉장히 많고 제가 가끔 이제 출판사나 서점에 가보면 여전히 번안 작품의 책을 출판하는 곳이 있어서 기함을 하는 정도인데요. 이 번역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역본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번역하고 또다시 번역하는 건데 제가 특정 출판사 이름을 얘기하려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유튜브니까 이제 자,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레미제라블. 사실 레미제라블 완역본 보신 분은 알겠지만 두께가 정말 이러죠. 깨알 같은 글씨로. 그래서 그걸 쪼개놓으면 5권짜리죠. 자, 그런 책을 이제 중역을 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권짜리 가볍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읽는 게 좋으냐 읽지 않는 게 좋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레미제라블이라는 스토리를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 읽어도 괜찮겠죠. 하지만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이 있는 그 프랑스 대혁명과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빅토르 위구의 그 심도 깊은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완역본을 읽어야 되죠. 물론 더 좋은 건 프랑스어로 읽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요즘 아이들 영어로 된 원서는 많이 읽지만 뭐 프랑스어, 독일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작품, 돈키호테 원서로 읽는다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뭐 돈키호테나 셰익스피어 작품 경우에는 고어예요. 벌써 뭐 1600년대 작품이니까요. 우리나라 말도 조선시대의 말과 지금의 말이 닿지 않잖아요. 세종대왕이 용배어천가를 쓰셨을 때 그 글, 예. 그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뭐 이렇게 지금 번안해 놓은 건, 번역해 놓은 건 저희가 읽을 수 있지만 완전히 고어는 저희가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건 그 나라 말로 된, 그 나라 글로 되는 걸 읽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좋은 게 완역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주니어라든지 비룡소에서 나온 클래식 시리즈가 번역본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책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책부터 읽느냐겠죠. 거기에 있는 책이 시리즈가 40권, 50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럼 그 책을 다 읽는 게 좋냐? 읽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가
흥미를 계속 증진시키고 의식적 노력을 지속시킵니다. 흥미, 의식적 노력, 예,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끈기와 관련이 되죠. 우리가 뭔가 흥미가 있어서 시작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끈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난이도에서 나와요. 난이도. 조금 힘들지만 해내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또 그 다음 조금 더 힘들지만 해내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럴 때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의식적 노력이라는 게 그냥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한계 이상의 목표를 두고 자기를 닥달하는 거예요. 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또 의식을 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를 자꾸 올려나가는 게 아이들 책 읽는 난이도 상승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을 때 일단은 스토리에 갈등이 좀 적고 그리고 순수하고 문장의 읽힘이 편한 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시는 분은 호즈스 버넷, 예, 프랜시스 호즈스 버넷, 예, 너무 유명하시죠. 세라 이야기, 세드릭 이야기, 그 다음에 비밀의 화원, 예, 이런 작품들 쓰신 유명하신 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찰스 디킨스도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찰스 디킨스는 작품의 분량도 길고 문장도 길어서 약간 지루합니다. 그거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서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즈의 마법사. 예, 오즈의 마법사도 시리즈가 20권까지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시리즈 정도, 한두 권 정도 아이들 굉장히 재밌게 읽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작품 자체가 난해해요. 스토리가 갑자기 막 이야기에서 뭐 라임이 있는 동시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환상의 세계로 빠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문장으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중력본 너무나 많이 접해서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큰 흥미를 못 느껴요.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든지 거울 나라 앨리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가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가볍게 만화 영화식으로 접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작품이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제가 도서관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제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될 때 저희 이제 일가 가족이 초등학교 한 4학년쯤에 저희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를 전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다니던 학교를 다닐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다니던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거기 친구들이 많으니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버스로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저 혼자였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 못 하신 게 중학교는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이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거기 친구들이 유지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이 되고 저는 완전히 다른 그 학교 출신의 아이들과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정말 친구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상당히 일찍 들어가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쪽에서 이제 군인이셨는데 군인들은 이제 여러 곳을 많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강원도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6살 이제 막 7살이 되지 않았을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언니들 두 분이 다 학교를 다니니까 너도 학교를 가라.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하고 뭐 하겠느냐. 제가 그때는 이제 세퍼트 같은 큰 개하고 같이 놀았는데 개하고 지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서 강제로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잘 쓰지도 못하고 뭐 글자도 읽지 못한 어린 나이에 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그렇게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나이도 많이 차이 나죠. 학교도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뭐 제가 막 성격이 좋아서 막 친구들 먼저 사귀자고 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약간 외톨이 비슷하게 돼갖고 학교를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학교 건물에서 코너진 곳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예전 학교 도서관 아시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책꽂이 꽂아져 있고 창문이 이렇게 높아갖고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사이로 햇빛 쫙 들어오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나무 냄새, 책 냄새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그 조용한 분위기 뭔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요. 그 책 사이 서가 사이를 이렇게 책꽂이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문득
아, 저 책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 저기는 뭐가 쓰여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결심해요. 아, 내가 여기 있는 책 다 읽어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대여해서 읽기 시작해서 제가 그 중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어요. 기역에서부터 희은까지 A부터 Z까지. 예. 정말 다 읽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대출 카드를 이렇게 손으로 쓰잖아요. 저희 학교 이제 노란색 이런 네모난 대출 카드에 이름 반 쓰고 이제 빌려간 날짜 뭐 책 이름 쓰고 이제 사서 선생님한테 반납하면 도장 찍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약장 서랍처럼 길게 빠지는 서랍에 각 반, 그러니까 서랍장 하나가 한 반 거죠. 1번부터 뭐 48번까지 50번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졸업할 때,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이 서랍이 3칸을 제 혼자 이름으로 3칸을 다 채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도서 카드 제가 가지고 올 걸. 그때는 그걸 가지고 온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욕심인 거죠. 무슨 욕심이냐면 내가 스스로 책을 다 읽기로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지켜나간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해 안 되는데도 그냥 글자니까 읽었던 책도 굉장히 많고요. 도서관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 저 책을 먼저 읽었으면 좋았을걸. 네, 이런 책들도 있었고, 이게 기억 니은 순서로 되었다 보니까 작가별로 묶여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 작품을 나중에 다른 책으로, 다른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 작품을 그냥 연결해서 읽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었던 경험이 제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n분의 1 책을 나눠줄 때도 그런 순서, 이 학년뿐만 아니라 이 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의 능력, 이해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세드릭 이야기. 그 다음 제가 뭘 권할까요? 맞습니다. 그 다음 시리즈는 세라 이야기입니다. 세드릭 이야기가 훨씬 그 챕터의 양도 적고 내용도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되면서 읽기가 편합니다. 세라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문장도 길고 갈등도 심하고 내적인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더 작게 얘기해서 작가의 버넷 자체가 수준이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선택하게 하는 거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아이들한테 용기와 지혜와 사랑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오즈의 마법사 책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게 둘리틀 선생의 바다 여행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 이 책 시리즈를 n분의 1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감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하고 나가는 도감은 이 책이에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리즈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죠. 자,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여기 책에 나오는 동물들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아주 과거에 멸종한 동물들이라서 화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상상한 그림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숙제를 내주면서 한 주에 4개씩 나가거든요. 4개씩 숙제를 내주면서 아이들이 간단한 정보를 읽고 이런 그림을 꼭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줄이 쳐져 있든 줄이 안 쳐져 있든 아이들 학년 오르면서 버려지는 노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노트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거기에다 해오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해요. 그리고 이 그려오는 거 보면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생각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자신이 본 걸 자기 손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두뇌의 연합 능력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실제 학생들이 과제로 해온 작품입니다. 여행 비둘기를 자세하게 그려놨죠. 너무 많아서 대충 써도 맞아서 사람들이 하루에 20만 마리를 사냥해서 멸종했다라고 적고 있네요. 그 아래에는 헬리코프리온이라고 혀가 이빨처럼
이가 나 있고 돌돌 말려있는 좀 상어처럼 생긴 동물인데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옆에는 카메로케라스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력과 관찰력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노트 양면에 네모난 칸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두 개씩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쪽 칸에는 정리 내용, 한쪽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좀 더 넓은 종이에 크게 그리면 좋은데 이 친구의 어떤 성격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선이 이렇게 정확하다는 뜻이겠죠. 카메로케라스는 오징어처럼 생긴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니포니테스라고 구불구불한 모습인데 나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리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친구는 노트 한 편에 여행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4개의 자신이 관찰하고 그려야 될 도감의 동물을 그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그림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글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 가지 유학을 섞고 있는데 그림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그렇지만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친구를 더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크고 넓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헬리코프리온을 크게 한 장에 그리고 밑에 정리본을 쓰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미흡합니다. 선의 표현이라든지 균형미가. 하지만 크게 그리고 헬리코프리온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거, 유학한 걸 적는 걸 봤을 때 조금만 체계가 잡히면 상당히 지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뭔가를 빨리 읽고 끝내고 다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히 관찰하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 힘. 예, 그 힘이 정말 독서를 하는 힘이죠. 그래서 도감책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감 전에 만약에 얘네가 학년이 2학년 정도였으면 똥도감이라고 있어요. 제목 재밌죠? 아이들도 너무 좋아요. 똥도감이라고 해서 뭐 똥이 가지고 있는 성분, 사람이 먹으면 몇 시간 뒤에 배변으로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의 배변, 또 특이한 동물의 배변의 어떤 재료, 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재미있는 걸로부터 해서 도감을 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 도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의 생물이라는 도감책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일본 작가가 써서 우리 주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와서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쉽게 해서 바퀴벌레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바구미,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등급을 매겨놓죠. 아주 좀 위험한 곤충, 덜 위험한 곤충, 그리고 집 안에 사는 곤충, 집 밖에 사는 곤충,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특히 이런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 사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생명체랑 보이지 않게 공생하고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그런 작은 곤충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눈을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류, 비문학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n분의 1 책으로 이 두 권의 책이 나갑니다. 부담 없이 읽지만 집중력을 키울 수 있고 관찰력도 키우고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이 이런 세드릭 이야기나 이 이야기 숙제 해온 거를 한번 편집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숙제를 어떻게 해오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n분의 1 도서인 세드릭 이야기를 읽고 각 장마다 밑줄 긋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장마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건의 중심을 두고 요약을 한다는 게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 읽기가 습관이 되면 어떤 책을 읽더라도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읽어내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이해를 해야지 독해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 학생도 정확하게 요약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생은 세드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밑줄을 긋고 하는 훈련이 이제 시작된 학생이라 기대가 큽니다. 이번 학생은 12장, 13장 이런 식으로 노트를 따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주요 사건이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도 각 장마다 밑에 부분에 적었고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장마다 주요 사건을 추적해내 가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거, 이게 n분의 1 도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의 힘을 키우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책이 이제 돌려읽기 책이죠. 요번 3학년 아이들하고는, 왓 시리즈를 돌려읽기 책하고 있어요. 왓 시리즈. 왓 시리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제가 4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왓 시리즈 4권. 굉장히 책 자체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초등 2, 3학년 아이라면 충분히 다 편하게 읽을 수 있죠. 왓 시리즈. 실제 학생이 왓 시리즈의 시튼 동물기나 과학 시리즈를 읽고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온 숙제 과제물입니다. 전체 시리즈가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초등 과학편인데 20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4명이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갖고 와서 돌려읽기 하고 그게 다 돌려읽으면 이제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20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리즈에 보면 시튼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튼 이야기 또는 파브로 곤충 이야기 이렇게 해서 2개씩.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아이들한테 노트에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게 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돌려읽기 책. 그래서 약간 저학년 때는 가벼운 돌려읽기 책을 하다고요. 좀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생활 동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의 한국 작가가 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생활 동화를 뭐 이은재 선생님의 잘못 뽑은 짝이라든지 또 잘못 뽑은 반장, 또 잘못 뽑은 반장, 잘못 걸린 짝,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활 동화 위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이제 한국사가 지나고 나면 이 돌려읽기 책은 어느 정도 사라져요. 왜냐면 이제 한국사 나가고 나면 한국사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n분의 1로 돌려있는 책의 수준이 좀 올라가서 그 책, 그러니까 과학책, 문학책, 비문학책, 그 n분의 1 책, 그 다음에 이제 도감책이 수준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돌려읽기 책까지 할 수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이 책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이들이 수업한 책은 꼬리 잘린 생쥐라는 책을 수업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미리 읽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나눠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 책 읽었는데요 얘기하면 저는 너무 기뻐요. 그 아이한테는 제가 뭐라고 하면 너는 읽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와 어떤 부분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더 인상 깊은지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때 생각과 지금 2번 읽었을 때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오게 합니다. 책에 밑줄을 그어오게 해요. 본인들이 그은 겁니다. 네. 밑줄을 긋게 오고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요약을 해요. 자, 예를 들면 26페이지가 이제 한 챕터가 끝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빠른 발이 아직 안 들켜서 다행이다. 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반면에 같은 팀이고 같은 학년인데 다른 친구는 똑같은 페이지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빠른 말이라는 생쥐가 고양이한테 꼬리를 잘린다. 할아버지가 학교에 대해 알려주자 빠른 말이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을 알려준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에 가려다가 보초지한테 쫓긴다. 2층 창턱으로 올라가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상당히 요약이 수준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초지, 보금자리, 마련 이런 식의 이제 어휘를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 친구 것도 한번 보면요. 26페이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작은 쥐는 학교에 보초지가 지키고 있어 못 갔다. 근데 학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학교를 구경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을 단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친구 한번 더 보면 보초지가 빠른 발을 막았다. 다시 시도하다가 결국 잡혀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때 2층에 창문 열린 교실이 있어 거기로 몰래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예, 같은 책을 읽었고 밑줄을 그으면서 요약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써온 난이도가 상당히 다르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생각의 틀, 얘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나, 조절하나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독서 수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대입에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논술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막 통합 교과형 논술, 말이 논술이지 사실은 통합 교과형 논술 시험은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글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지식,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글입니다. 자, 제가 독서 지도사도 아니고 논술 지도사도 아니고 독서 논술 지도사라고 타이틀을 거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거죠. 읽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소화시킨 걸 얼마나 표현해내느냐. 우리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 사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안다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정확하게 안다면 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느낌이에요. 나는 그걸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착각한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글 쓰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해 놓으신 거 보면, 잘난지와 못난지가 싸움을 시작했다. 화장실에 있던 못난지들은 화장실로 온 잘난쥐들을 이겼다. 빠른말은 혼자 싸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도와주어 잘난쥐를 쫓아냈다. 못난지들은 싸움에 이겨 학교 지법을 없앴고 평화롭게 살았고 빠른말은 잘 지냈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요약이나 느낌이 잘 섞여 있죠. 그러면 다른 친구 거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이 친구가 요약을 했는지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색 눈은 좋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네. 회색 눈은 좋은 우두머리가 될 것이란 자기의 기대와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앞에 친구처럼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한 게 아니에요. 느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언어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께 되지 않아요. 결국 얘기해서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한 친구는 이게 스며들어서 내게 됐고 한 친구는 살짝 스며들었어요. 완전히 자기께 되지 못한 거죠. 이럴 때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다시 한번 그걸 언어화하고 다시 한번 그 친구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언어로 시연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언어를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내가 느꼈던 감동, 생각, 느낌을 제일 좋은 건 글로 표현하는 거고, 아니면 말로라도 표현을 해야지만 정말 내 것이 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밑줄을 긋고 요약을 하고 이 책 속에 자기의 생명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자기 안으로 확실히 들어와서 자기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착각하는 것과 정말 아는 걸 구분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 친구네 팀이 이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이 세드릭 이야기가 마지막 편까지 다 끝이 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세드릭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한테 제가 10분간 시간을 줍니다. 글을 써보라고.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글쓰기를 할 때는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오고 분량이 많은 글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자기가 10분 동안에 몇 자 정도를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딱 정확하게 재줍니다. 제가 이제 이게 워치를 차고 있는데, 하이 빅스비 20분 후에 알람 울리세요. 이런 식으로 빅스비 호출을 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잽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가 빅스비를 부르는 순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 쓰기 전 작업이 들어가요. 개요표를 짜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하고 충분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책을 읽었고 그 내용에서 인물들이 어땠고 사건이 어땠고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줄거리 쓰기가 아니라 감상문이어서 너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고 인상 깊었고 어떤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라고 설명을 한 후에 잠깐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원고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원고지는 200자보다는 400자에서 600자를 추천드려요. 아이들이 10분 동안에 많이 쓰는 아이들은 600자에서 800자 정도 쓰고,
좀 적게 쓰는 친구들이 400자 정도?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 80 정도를 쓰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보다는 400자나 600자 원고지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원고지 규칙 있죠. 뭐 첫 번째 글의 종류를 첫 줄에 한 칸 들여서 가로 열고 쓰고, 두 번째 줄에는 주제목을 가운데 글자 수, 가운데에 맞춰서 글자 수 빼기, 그러니까 20에서 글자 수를 빼고 나누기 2를 해서 칸을 띄어서 가운데다 글자 수를 맞추고, 밑에는 이제 부제목, 책 제목이겠죠. 부제목 쓰고, 또 그 밑에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 맞춤으로 세 칸을 띄어서 학교 이름, 두 칸을 띄어서 학년반 이름, 뭐 이런 식의 어떤 원고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용이냐 형식이냐. 내용이죠. 내용. 형식은 스킬이니까 언제든지 배우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실수해도 고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내용, 생각해서 쓰는 이 내용은 그 순간 아이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내용을 짜내야 되고, 어휘를 선택해야 되고, 글로 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지 쓰는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쓰시면 돼요. 제목 굳이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도 뭐 주제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임팩트 있는 어떤 인물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제목 정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좀 학년이 올라가서 배울 때지만, 지금 얘들한테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언어화하고 시간 내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고지 형식 신경 안 씁니다. 두 번째 신경 안 쓰는 게 맞춤법과 띄어쓰기. 이제 어머니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이들 막 일기 쓸 때 글자 틀리면 하나씩 다 지적을 하시고, 띄어쓰기 잘못되면 다시 쓰게 하고, 더 문제는 이제 뭐 글자가 안 이쁘다,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다, 너무 글자를 못 쓴다,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은 본인 글자 다 알아봐요. 중요한 건 얘들이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쓸 내용이 있을 때 열심히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킬, 형식은 차분히 고쳐나갈 수 있고, 본인이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인식해야지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그러면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생각이 틀리딱 막히기 때문에 좋은 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편하게 글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쟤들의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쓰여있는 건 뭐냐면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각자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할 때 친구 글을 듣고 자기의 느낀 점이나 친구 글에서의 깨달은 점, 친구 글에서 칭찬할 만한 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부정적인 것보다는 칭찬할 만한 거, 깨달은 거, 난 이거 생각 못했는데 저 친구는 이런 걸 생각했네 라는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발표하고 나면 새 친구가 잘 들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다 발표가 끝나면 저도 피드백을 해주고 나머지 친구들도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타인의 글을 듣는 훈련도 되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좋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글 쓴 거를 보면, 일단 내용 전반적으로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10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한 친구는 지금 이렇게 썼고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10분. 또 다른 친구는 이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내용이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책을 읽고 썼음에도 분량적 차이가 난다라는 건 책 읽을 때의 어떤 집중도라든지 이해도의 차이도 반영이 되는 것이라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책을 읽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같이 책을 읽으시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반드시 뭐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토론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글도 써보고 엄마도 써보는 것도 좋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 좋다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짧게 이제 반복을 하자면, 저는 아이들이랑 이제 90분 동안 수업을 하는데요. 90분 수업하는 동안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 팀을 예시로 들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동시 수업하고, 왕조 수업하고, 왕조표 암기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암기시킵니다. 이렇게 나눠서 암기시켜요. 제가 왕조표 말씀을 잠깐 안 드린 것 같은데, 동시집 앞에 왕조표를 붙여 놓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 동시가 있으면은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만든 왕조표 프린트를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예, 그럼 아이들이 이 왕조표 프린트에서 이제 조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부터 1대부터 7대까지 하루에 2번씩 읽어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읽힐 때 태정, 태세 이렇게 읽히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에서 특히 조가 들어가는 왕이 7명, 군이 들어가는 왕이 2명,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는 태조, 정종, 그죠?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 예종, 성종, 연산군. 저는 이렇게 뒤를 다 붙여서 외우게 합니다. 네, 처음부터 1대부터 27대까지 다 외우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쪼개서 1대부터 7대, 7대부터 14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그럼 아이들이 참 재밌게 외우고, 처음에는 왕초표 받고 이걸 다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 굉장히 놀랐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면서 너무 신나고요. 6학년 정도 되면요, 조선 왕조 연도까지 다 외웁니다. 예를 들면 태조 1391, 1398, 정종 1400, 태종 1428, 세종 1450, 문종 1452, 단종 1455, 이런 식으로 연도까지 다 외우는데요. 3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대를 외워놓으면 6학년 때 세계사 수업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한국사와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시, 왕조표, 고사성어, 그 다음에 훈민정음, 독해. 여기 이제 제가 탈무드 하나가 더 있었죠. 이 팀은 탈무드를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한 문장씩 쓰고, 그 다음에 수업책은 문학으로 n분의 1 도서를 나가고, 비문학 과학책으로 도감을 나갑니다. 그리고 돌려읽기 책으로 아까 왓시리즈 같은 과학책 같은 간단하고 재미있는 책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위인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도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세트로 묶인 수업 도서는 구구 스니커즈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꼬리 달린 생쥐, 우리 집에 온 마고 할멈, 네, 이런 식으로 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책 세트는 그 학년에 따라, 팀에 따라, 팀의 독서 능력에 따라, 흥미도에 따라, 예, 그렇게 세트를 묶습니다. 그리고 세트를 묶을 때는 주제별로 묶기도 하고요, 사건별로 묶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경우에는 제목을 중심으로 묶기도 해요. 가족이 들어가는 제목, 또는 새어머니와 뭐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진로와 관련돼서 내 꿈을 찾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트를 묶는 묶음의 종류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 조금씩 다 제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편 연속으로 봐주시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시간이 안 되신다면 각 편별로 한 번씩 보시면서, 강남 송파에서 23년 동안 독서 논술 지도 교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이연숙 강사, 동락 석회, 꿈꾸는 아이 이연숙 강사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다 뽑아서 적용을 하신다면 아이들 독서력이라든지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동락 석회 이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